2023 컨텐츠가 전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노가영 외 여러 사람이 책을 지었죠. 출판사는 미래의 창이고 2022년 11월에 출간됐습니다. 총 335쪽이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 지난해에 신드롬급의 인기를 구사하며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에미상을 수상했죠. 오징어 게임이. 뒤이어가지고 지옥, 또 지우학, 수리남 등 K-드라마의 글로벌 바이럴은 올해도 계속됐고, 좀비나 크리처물 같은 강렬한 장애물뿐만 아니고 소년 심파이라든지 우영우 등 정통 스타일의 그 드라마까지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K-드라마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그 관심은 예능까지 확장이 됐죠. 수우파, 솔로 지옥 등이 글로벌 이 성공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히 K 예능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게 되죠. 한편 오늘날 미디어 비즈니스에서 컨텐츠와 이 플랫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글로벌 머니가 모여들고 있는 이 컨텐츠 판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 중에 컨텐츠나 이 플랫폼 이 둘 다 어느 것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주목받는 이 독보적인 컨텐츠 역량은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프겠고, 그런데 컨텐츠가 유통이 되고 사용자가 몰려드는 이 플랫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찝찝한 이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K 컨텐츠 산업에서 가장 건강한 생태계는 단연 웹툰이죠. 미국과 또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플랫폼과 컨텐츠가 동시에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 코믹스하고 일본의 망가가 장악했던 이 글로벌 만화 시장에서 1등이나 또 2등의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컨텐츠와 플랫폼 모두에서 사업 주도권을 갖고 웹툰이라고 하는 생경한 이 장르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 그 점에서는 지극히 추앙받을 만하죠. 그리고 여타의 K 컨텐츠 산업들이 참고해 볼 만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컨텐츠 산업 전반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전망을 소개합니다. 저자들은 글로벌 OTT 산업에서, 그래서 OTT라고 하는 것은 일반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런 OTT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부터 글로벌 만화 시장을 점령한 웹툰의 비결, 또 K 게임만의 오리지널러티를 통해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게임 산업,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실현되는 소셜 메타버스 세계 이야기까지 더 넓고 더 깊어진 시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컨텐츠 미디어판을 샅샅이 이제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깊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야별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면서도 아울러 산업 전체적인 맥락에서 2023년도에 컨텐츠 트렌드를 짚어낼 수 있도록 특별히 12개의 키워드를 또 선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것은 K 컨텐츠, 또 광고품은 OTT, 또 K 예능, 유튜브 예능 천국, 쇼폼 전성시대, 코믹 숏 무비, K 웹툰, 또 K 스토리, 콘솔 대란과 e스포츠, 서브컬처, 소셜 메타버스, 버추얼 인플루언스 등인데, 이들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컨텐츠 산업의 최신 흐름도 알 수 있고 또 2023년의 그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K 컨텐츠를 넘어 진짜 한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입니다. 소제목은 OTT 주가 쇼크부터 디즈니의 마블 피로도까지. 2022년 3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의 영광은 원래 유력 후보였던 이 영화가 파워 오브 도구였는데 이걸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 무비인 이 코다에게 돌아갔죠. 이는 OTT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이었고, 그 주인공이 넷플릭스도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도 아니고 애플 TV 플러스라고 하는 점이 큰 화제가 됐죠. 거기다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의 오리지널 드라마 책으로도 나와 있죠. 파친코까지 큰 기대감을 이제 모으게 됐고, 그래서 연이어서 소셜 바이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은 더 이상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넷플릭스하고 HBO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OTT판의 넷플릭스 독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서서히 이제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동 걸린 OTT 고공행진 멈출까? 2022년 4월 넷플릭스가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유료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는 그동안 쾌속 질주를 계속해오던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마주한 첫 가입자 감소였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의 넷플릭스 제공이 중단된 것도 있고 북미 지역에 OTT가 이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가져온 자연스러운 가입자 땅 따먹기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는 자연스럽게 어닝 쇼크로 이어지게 되고 넷플릭스의 주가는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심화는 OTT와 빅테크 기업으로 번지게 되고 디즈니, 워너미디어, 메타는 구 페이스북이죠. 아마존, 애플 등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팬데믹 시기 때 이런 말이 있었죠. 디지털 세상에서 뭘 해도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소위 언택트 신드롬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점차 시들해져가는 그런 모양새죠. 2022년 3월 29일은 OTT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 방송의 메카인 미국의 TV 방송국에도 기념비적인 날이었죠. 뉴스 저널리즘의 중심인 CNN이 폭스 뉴스 등에서 활약하고 있던 스타 앵커들을 대거 영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5.99달러짜리 뉴스 전용 OTT인 CNN 플러스를 출시한 것이죠. 게다가 또 이렇게 또 선언을 했죠. 4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뉴스, 다큐멘터리, 여행, 요리, 라이프 스타일 등 오리지널 라이프 컨텐츠를 생산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야심찬 포부인데 한마디로 시사 뉴스 버전의 넷플릭스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지지부진했죠. 돈 들어가는 구석이 너무 많은 시청자들은 뉴스라도 공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지 일시청자 수가 1만 명을 오락가락했던 것입니다. 너무 작았던 거죠. 결국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투자했던 OTT 사업은 그렇게 30일짜리 셧다운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폐지가 됩니다. 참고로 슈퍼 IP 제국인 디즈니가 OTT 한다고 나섰을 때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바로 마블과 픽사라고 하는 양대 축이었죠. 이는 어벤져스나 토이스토리 등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컨텐츠를 이제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뜻이고 2시간짜리 극장용 영화에는 다 담기지 않는 마블 히어로들의 그 독립된 서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 시리즈로 탄생될 것임을 의미했죠.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전 세계의 그 마블 팬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으로 마블 피로도가 시작됐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 원래 그 미국의 금융회사인 메릴린치가 마블 코믹스에 종이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상화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그리고 2008년에 아이엠맨이 이제 개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마블은 팝콘을 먹으면서 아이맥스 이렇게 스크린으로 즐기는 극장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극장에서 그때만 해도 1년에 한 편이나 많으면 2편 정도가 감칠맛 나게 개봉했던 그때인데 이제는 그 마블이 디즈니 플러스하고 만나면서 종류도 또 편수도 과잉 공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블 콘텐츠가 365일 24시간 손에 이제 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는 것은 마블의 그 매니아였던 이 덕후들에게조차 의견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디즈니의 작품들 이렇게 보게 되면 OTT 드라마에서 이게 시리즈를 전체를 이렇게 봐야지만이 극장 영화에서 상영하는 그 스토리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2021년 연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완다 비전과 What If 이 9회차 에피소드를 전부 이렇게 섭렵을 해야지만이 2022년 5월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란의 멀티버스 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확장성 있는 슈퍼 IP들과 양자택일에서 결국 두 플랫폼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극장하고 OTT 매출이 윈윈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만든 거죠. 말 그대로 세계관의 확장은 OTT 드라마에서 상세히 공부해야 되고 극장에서는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한 OTT 예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습
또 극장 엔터테인먼트 이 구조가 마블 영화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OTT 세상은 사업자들에게 험난하고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제 전 세계가 한 차례 방역의 끝을 이제 보고 서서히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같은 OTT 플랫폼이나 극장 또 TV 채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과도 경쟁해야 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외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출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이제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은 더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환호하고 비평하면서 마음껏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한국과 한국인, 한국의 썸띵까지 궁금해. 한국 그 자체로 컨텐츠가 되다. 미나리하고 파친코 그리고 디즈니 계열의 OTT인 훌루가 제작을 발표한 아메리칸 소울은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인 가정에 미국 정착기인 미나리, 또 4대에 걸친 제1한국인 가족사를 대서사국으로 다룬 파친코, 또 한인 여성 입양인이 서울에서 일하던 중에 자신이 왕조 혈통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아메리칸 소울까지 모두 한국과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소재에 집중하죠. 이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간 미국에서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된 이야기는 외면당해 왔지만 이제는 헐리우드가 한국어 비중 60% 이상의 컨텐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현재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 현상을 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한국에 특화된 컨설턴트를 채용하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묘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일본이 1964년 동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1970에서 80년대에 감각에 제국하고 나라야마 부시코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J컬처, 뭐 우리는 K컬처라고 하는데 재팬에서 J자를 따가지고 J컬처 쇼크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일본의 국격과 국가 브랜드가 이제 그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점차로 희석되어 가는데 그 시작 시점이 바로 그 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딱 한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K컬처의 글로벌 현상이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수년째 검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컨텐츠 시장은 한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소재 그리고 한국의 썸띵까지 모조리 컨텐츠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산자 군단이 컨텐츠 그 자체가 된 모양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산을 해낸 생산 국가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컨텐츠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워너 브라더스 인터내셔널 TV 프로덕션의 부사장인 애덤 스타인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굿 닥터처럼 한국 드라마를 미국에 맞게 각색했다면 요즘에는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삼성과 현대가 못한 무언가를 K컬처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격을 올리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호기심 또 이 존경을 동시에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에 더해서 이제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있죠. 그걸 K 프리미엄 효과라고 하는데 이 K 프리미엄 효과가 K 뷰티, K 패션, K 푸드로 그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K 컬처는 더욱더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 고통을 준 팬데믹이 한국을 그 자체로 힙한 이 컨텐츠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넷플릭스가 한국 예능 상견례 행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논하지 않고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말하기 힘들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제는 런닝맨, 복면가왕, 너목보를 지나 OTT 날개단 K예능. 수호 제목은 전 세계는 지금 K 데이팅 리얼리티 쇼 아리 중. 2022년 7월 넷플릭스가 서울 명동에서 한국 예능 상견례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이미 진행을 했겠죠. 넷플릭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두 번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450여 명의 인력이 해고당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급작스러운 K 콘텐츠 이벤트였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죠. 행사에서 언급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넷플릭스는 한국 예능이 있긴 한 거냐 라는 말을 들어왔고, 실제로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예능은 한 7, 8개 정도 이 작품에 불과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K 예능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반기부터 한두 달에 하나씩 K 오리지널 예능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넷플릭스에 예능 보러 들어갈까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으면 바란다라고 하는 포부로 마무리된 오롯이 K 예능을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소제목입니다. 솔로 지옥으로 본 K 예능의 OTT 성공 법칙. K 드라마의 글로벌 성공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더 이상 말해 뭘해 라고 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킹덤, 스위트 홈, 오징어 게임, 지옥, 소년 심판, 우영우, 수리남에 이르기까지 타석 홈런을 치면서 OTT의 원래 종주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한국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K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그동안의 K 예능은 어떠했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모두 이수근과 박나래의 코미디쇼, 이수근의 눈치코치, 또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또 범인은 바로 너 시리즈, 신세계로부터 런닝맨, 뛰는 놈 위에 노는 놈까지 잔잔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요리 예능의 터줏대감인 백종원을 이제 앞세웠는데 백스피릿, 또 스타 PD 김토의 먹보와 털보마저도 그들의 이름값에도 못하는 그런 수준에 이제 미쳤음이 사실이죠. 그러면 K 예능의 글로벌화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무엇이 걸림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편의상 대표적인 OTT인 넷플릭스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가입자 비율은 전체 중에 고작 4%인 반면에 유럽과 북미 시장의 가입자를 합산한 비율은 무려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로벌 OTT에서의 컨텐츠 장사는 그 타깃을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능은 이 길이 참 어렵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서 딱 그 시기에 그 사회적 또 문화적 담론에 맞게 생산되는 예능이 전 세계에 통용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특히 한국 예능에 있어서 특유의 경쟁력이면서 동시에 컨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또 자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K 자막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예능의 필수 장치입니다. 근데 여타의 국가들한테는 낯설고 또 흥미로운 지점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K 자막이 입혀진 예능은 다른 언어의 국가들이 제공될 때 자막을 이렇게 두 번 입혀야 되거나 이중 자막을 쓰거나 더빙과 자막이 혼재된 이 복잡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집중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고, 자막을 최대한 잘 번역한다고 해도 재미를 유발하는 그 상황적인 묘미를 제대로 살려내기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솔로 지옥이 2억 명의 시청자를 이렇게 사로잡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 같은 맹점들을 배제하고 전 세계 공감을 받은 첫 번째 최초의 K 예능이 바로 이제 솔로 지옥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비결을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로 지옥은 스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천하의 유재석과 이효리도 북미와 유럽에서는 수많은 아시아 연예인 중에 한 명이거나 어쨌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 지옥은 한국의 예능 스타들을 철저히 이제 배제시켰죠. 어쩌면 리얼리티 쇼에서 유명인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일반인들이 모집됐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선남 선녀들의 청춘을 만끽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솔로 지옥에는 웃음을 유발하는 K 자막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깔끔한 화면 구성하고 웰메이드 더빙으로 이어졌고, 혹자는 감정을 유입시키는 자막의 부재가 오히려 국가별로 유연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솔로 지옥이 가지고 있는 바로 유니버셜 코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통하는 남녀 데이트, 짝짓기, 연애라고 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소재로 이렇게 밀고 나간 것이죠.
심지어 장소도 또 어떠하냐면 무인도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한국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러니까 흔한 한국 간판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로컬성이 배제된 그런 장치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 예능을 보는 건지 뭐 다큐멘터리를 보는 건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방송 포맷이죠. 거창하게 말하게 되면 예능의 컨버전스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리얼리티 쇼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예능인데 진택에게 상처받은 소연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또 지연만 바라보는 세훈이 또 짠하기도 하고 그 어떤 세계의 로맨스보다도 뭐 지하, 현중, 현승의 이 삼각관계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맨스하고 이 다큐멘터리가 버무려지고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융합 예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는 곧 세계 만국의 공통어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 솔로 지역이 글로벌 소통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솔로 지역의 제작진이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 네 가지 법칙을 설계한 것인지는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솔로 지역은 전 세계 각양각지에서 흥미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컨텐츠는 올라타는 플랫폼에 따라서 기획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K예능 최초로 글로벌 흥행을 거머쥔 솔로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성이 어려운 로컬 예능의 맹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스탠더드로 K예능을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2022년 하반기 공개를 앞둔 솔로 지역의 시즌2와 함께 K예능의 글로벌 전성시대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 다른 주제입니다. 원작의 출발지에서 컨텐츠의 종착지가 된 K웹툰 소제목입니다. K웹툰 글로벌을 뒤흔들다. 2021년에서 2022년 글로벌 바이럴이 일어난 K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지옥, 그다음에 DP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게 되면서 원작을 IP라고 하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래서 뭐 지적 뭐 재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P로서 K 웹툰의 경쟁력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생충하고 BTS가 물꼬를 뜬 K 컨텐츠 바이럴은 2021년 오징어 게임과 지옥에서 정점을 찍게 되고 2022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로 이어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K 컨텐츠 르네상스에 대한 글로벌 담론은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장기간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랬을지라도 그때 이제 우리 한국 기업체가 얻은 수익률이 얼마냐면 수익이 한 20억 원 남짓에 수수료밖에는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제작사들의 사업 주권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매체들은 그래서 K 하청업체라고 하는 자극적인 묘사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업 주도권이 없는 글로벌 흥행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 웹툰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아하고 북미, 유럽에 이르기까지 컨텐츠와 이 플랫폼이 하나의 몸체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여타의 K 컨텐츠 군단과는 다른 노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조 원을 넘어선 국내 웹툰 시장입니다.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압도적이죠. 참고로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따르게 되면 국내 웹툰 시장은 2020년에 이미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3,799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불과 3년 만에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웹툰과 더불어서 웹소설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100억 원대에 머물던 시장 규모가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하고 카카오 페이지를 필두로 2020년에 6천억 원대로 성장하는 등 단행본 시장과 비슷한 규모를 형성해서 출판 시장에서 이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간의 미디어 믹스, 즉 다시 말하면 원작 IP를 소설이나 영화, 만화, 게임, 캐릭터 제품 등의 여러 매체로 출시하는 현상이 이제 보편화된 것이죠. 그래서 웹툰 내에 웹소설 원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웹소설 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IP 확보. IP는 아까 이야기했죠.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원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원천 자료.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다. 원작의 출발지에서 컨텐츠의 종착지로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는 단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겠죠.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우영우는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재탄생되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독자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드라마에 대한 호평과는 달리 싸늘한 편이었죠. 드라마에 대해서 세세한 묘사가 부족하고 원작을 너무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전개가 아쉽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를 웹툰으로 재탄생시키는 일명 드라마 코믹스는 우영우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방영됐던 KBS 드라마 굿 닥터는 당시의 시청률이 20%를 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2022년 5월 웹툰으로 다시 출시되며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드라마 코믹스는 원작 드라마를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했던 독자 입장에서는 원작과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드라마 코믹스는 웹툰을 상업적으로 성공할 또한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죠. 다만 우영우의 사례처럼 원작의 재미를 살리지 못한 웹툰은 오히려 팬들에게 반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작의 인기와는 별개로 웹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드라마의 웹툰화 유예에 아예 드라마 제작 단계부터 웹툰을 같이 제작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전에도 드라마나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단편 위주의 웹툰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눈에 띄는 사례들은 이와 조금 다르죠. 2021년에 방영된 SBS의 드라마 그의 우리는 이것은 프리퀄 웹툰 그의 우리는 초여름이 좋아 이것을 드라마 방영 한 달 전부터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개월간 장기 연재를 이어가면서 색다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드라마 내용과 다른 프리퀄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원작 드라마하고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는데 유료 결제는 물론이고 추후에 단행본까지 출시를 했죠. 그래서 드라마와 웹툰 간의 시너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원작의 바다이자 컨텐츠의 출발지였던 웹툰이 이처럼 컨텐츠의 종착지로 자리 잡은 사례는 비단 이 드라마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2021년부터 하이브, DC 코믹스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슈퍼 IP를 웹툰이나 웹소설 오리지널 컨텐츠로 제작하는 슈퍼캐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 하이브 소속인 BTS, 방탄소년단이죠. 이들과 협업해가지고 제작한 세븐페이츠, 차코, 세븐페이츠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근미래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어반 판타지 장르 웹툰이죠. 조선시대에 범, 호랑이 잡는 부대로 알려진 차코 갑사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차코 갑사를 BTS 멤버 7명으로 설정하고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하고 호랑이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노블 코믹스나 드라마 코믹스와는 달리 다른 IP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의 IP 활용으로 출시 전부터 티저 광고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무려 5천만 뷰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게 됐죠. 웹툰과 웹소설 출시 이후에 이틀 만에 글로벌 누적 조회수는 1,500만을 돌파하고 영어 서비스에서만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발생하는 등 단기간에 성공적인 컨텐츠로 자리 잡았죠. 미국의 DC 코믹스와도 협업을 했는데 이런 웹툰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사례죠. 배트맨 시리즈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배트맨 웨인 패밀리 어드벤처를 웹툰으로 연재를 했다고 하는데 영어 서비스에서만 누적 조회수가 5,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모교 웹툰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를 웹툰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서 DC 코믹스는 세계 오리지널 웹툰 추가 연재를 확정하고 K-웹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MZ세대들의 컨텐츠 소비 방식은 기존과 많이 다르죠. 전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유튜브에 요약된 컨텐츠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합니다. 소위 잘 나가는 컨텐츠는 시간이 지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과거의 스토리가 현재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다시금 매력적인 컨텐츠로 재탄생하는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웹툰 시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펼쳐졌던 스토리가 웹툰만의 그 스타일하고 결합해가지고 시너지를,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해서 컨텐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엇이든 빠르게 소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게 대세인 요즘에 웹툰은 원천 IP가 다양한 컨텐츠로 확장되는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종착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웹툰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 제목입니다.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웹툰의 컨텐츠 확장. K-웹툰의 진정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컨텐츠 확장이죠. 지난 몇 년간 K-웹툰은 원작의 바다로서 수많은 컨텐츠로 재생산이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컨텐츠들이 K-웹툰을 전 세계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웹툰의 컨텐츠의 확장은 오래전부터 시도가 됐던 일이지만 기존의 흥행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글로벌 드라마 및 영화의 탄생과 장르적인 확대로 인해서 K-웹툰의 인지도는 정말 놀랄 만큼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기성 컨텐츠하고 다른 웹 예능에서의 시도가 흥미로운데 2018년 네이버 웹툰의 첫 연재를 시작한 웹툰 머니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 상금 448억 원을 두고 8명의 참가자가 100일간의 생존 경쟁을 펼치는 스릴러물이죠. 이 머니게임은 웹툰 연재 당시에도 참신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기성 방송사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 진용진, 구독자가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웹 예능을 제작했는데 총 상금 5억 원이 걸린 동명의 웹 예능은 1천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달성하며 이례적인 화제를 모았죠. 더 나아가서 2022년도에는 유튜브 채널인 주빌리, 여기서 구독자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미국 버전인 머니게임을 공개하며 새로운 컨텐츠 포맷의 글로벌 확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미국 버전 제작 시에는 기획 단계부터 네이버 웹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완성도를 높여주었고 한국 웹툰 최초로 해외 제작진과 출연진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영상 컨텐츠로 제작됐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원작 웹툰의 검증된 스토리와 인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최근에는 역으로 드라마나 영화의 방영 이후에 원작 웹툰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미디어 믹스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한 드라마화는 글로벌 고객의 웹툰 유입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드라마가 공개된 후에 원작 웹툰의 주간 조회수가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씩 늘어나는 등의 웹툰 플랫폼들 역시 드라마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K게임 제2의 비상을 준비하다. 소제목 게임 한류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2022년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유저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게 되면 전체 모바일 게임 MAU는 코로나 전인 2019년도 1961만 명에서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대에는 2647만 명으로 26%가 증가했죠. 그래서 게임 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1년 만에 모바일 게임 MAU는 10%나 급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감소의 원인은 팬데믹의 완화에만 있지 않죠. 게임 자체가 재미있다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유저들은 계속 게임을 즐길 것입니다. 즉 국산 게임이 유저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국내 게임 시장의 자체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하는 거죠. 과도한 과금 유도 및 게임의 리니지 시리즈의 특징과 시스템을 모방해 나가는 리니지 라이크의 계속된 출시 때문에 유저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타의 K 컨텐츠와 다르게 한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2022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국내의 게임 시장은 다양성과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죠. 어떤 컨텐츠 산업이든 특정 장르나 스토리가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국내 영화 시장에서 신파가 반복이 될 때 피로감이 이어졌던 것처럼 뭐 중세, 또 판타지, RPG 등 지속해가지고 경험해왔던 익숙한 장르의 게임 컨텐츠로 더 이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게임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브컬처 장르죠. 과거에는 오타쿠, 덕후의 소수의 문화라고 치부됐던 서브컬처 장르가 2022년 6월에 우마무스의 프리티 더비라고 하는 게임의 출시와 함께 다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초에는 국내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스마일 게이트의 MMORPG인 로스트 아크가 2022년 2월 글로벌에 출시됐는데 국내는 이미 2018년도에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때 단숨에 전 세계 시장에서 동시에 접속했던 사람의 숫자가 132만 명을 기록해서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이는 2017년도에 출시돼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과금에만 몰두했던 한국산 게임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은 큰 사건입니다. 게임 알고 보니 컨텐츠 산업의 만년 우등생. 전 세계에 있는 매체들이 K 컨텐츠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어를 남발한 지도 이제 수년째 접어들게 됩니다. 2010년대 중반 본격화됐죠. 이때 K-팝하고 K-무비를 시작으로 최근에 K-드라마와 웹툰까지 이쯤 하게 되면 뭐 K 컨텐츠 바이럴은 하나의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지경이죠. 그런데 산업 구석구석을 숫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 컨텐츠 산업 매출에서 매년 선두를 차지해온 것은 다름 아니라 게임이고 그 뒤를 방송과 출판, 광고 등의 컨텐츠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삼정 KPMG가 발간한 2022년 게임 산업 10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2022년 한국 게임 시장은 매출이 2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만년 1등 게임의 성적을 수출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더욱더 압도적이죠. 2021년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게 되면 게임 산업 수출액 규모는 94억 달러로 한국 콘텐츠의 전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K-팝이나 K-드라마보다 소리 소문 없이 효자 노릇을 이렇게 독특히 해온 그런 진국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세상 모두가 K 컨텐츠 르네상스를 부르짖을 때 왜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따져보자면 국내 컨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 시장은 왜 K게임이라고 하는 이 감투를 씌워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과 게임 산업 현장 그리고 컨텐츠 전문가 등 입장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은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자는 한국인이 등장하는 K-드라마나 K-팝과는 다르게 게임은 디지털 그래픽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가 덜한 이유가 작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국내 게임의 대표는 십수년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이 모바일, MMORPG 버릴로도 넉넉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뭐 굳이 개척해야 되는가 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도 내놓죠. 또 다른 관점으로는 글로벌 판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한국산 컨텐츠가 띄엄띄엄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글로벌에서 K게임이라고 하는 바이럴을 이어갈 만큼 컨텐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출시해가지고 글로벌 누적 이용자 8억 5천만 명을 기록한 던전 앤 파이터와 2010년 420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로 중국의 기네스북에 등재된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 2007년 출시됐죠. 이것은 명실공히 게임 한류의 원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2014년도 출시된 것이죠. 이게 북미 시장을 뚫고 2017년도 애플 웹스토어 게임 카테고리에서 매출 2위까지 이제 올라서기까지 7년 내내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이거 2017년도 출시된 것인데 이게 초박에 나가지고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80% 성장한 시점도 2017년도 이후니까 글로벌 히트작들이 수년에 걸쳐 가지고 드문드문 출연한 셈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K게임의 정의는 출생이 아닌 장르적인 독창성. 앞서 우리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압도적으로 큰 매출과 수출 비중을 자랑하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왜 K 컨텐츠 위상에서 배제되어 있는지를 반문했고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로스트 아크와 블루 아카이드의 글로벌 성공에 이어서 다수의 한국 게임들이 순차적으로 해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K게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답을 위해서는 먼저 K라고 하는 그 칭호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K라고 하는 칭호는 우리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명령해 주는 것이죠. K-팝과 K-드라마, K-무비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규정하는 K-팝은 중독성이 강한 리듬과 군무, 한국 기획사만의 독특한 연습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음악이고, K-드라마하고 K-무비는 헐리우드 문법을 답습하면서, 여기서 헐리우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배우가 나오지만 소재는 전혀 한국적이지 않다, 그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담론을 버무린 웰메이드 컨텐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문화적인 특성을 담고 있고 이 역시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K게임 담론은 해외에서 빅머니를 벌어들이는 게임들이 K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지녔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파이널 판타지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JRPG 장르를 구축한 일본이나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급 규모의 폭력, 살인범죄 등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는 GTA 장르의 특성을 계속 이어가는 미국처럼 말이죠. 즉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원산지가 아니라 장르적인 독창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 BTS의 기획사인 하이브가 유니버셜 뮤직 그룹 UMG와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 국적의 멤버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K-팝 보이그룹을 준비하는 계획에서도 명쾌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참고로 한국의 게임 산업에서는 이미 K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한 K게임, 이런 단어들이 드문드문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로스트 아크, 배틀그라운드, 검은 사막 등 다양한 국내 게임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 대형 게임사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더욱더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지금이 K게임만의 독창성을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단지 K감투라고 하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넓은 층에게 더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서는 독한 과금 체계가 아니라 K게임만의 특별한 오리지널리티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문화 컨텐츠하고 결합한 거창한 서사적인 특징이나 또 세계관 또는 차별화된 게임의 진행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K게임이 이래서 좋더라, K게임의 이런 점이 참 매력적이야 하는 정도,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K게임만의 독창성이 구축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2022년 로스트 아크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도 또 어떤 게임이 새롭게 주목받으며 K게임의 입지를 다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롤, 또 LCK, 롤드컵, 트위치, 미음 피읍을 아시나요?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게임의 정식 명칭은 리그 오브 레전드로 보통 롤이나 LOL이라고 불리우는데, LOL은 미국의 게임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2009년 처음에 북미에 선보인 PC게임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2011년도에 정식 출시가 됩니다.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게이머는 게임 시작 시에 챔피언, 캐릭터죠. 이걸 선택하고 5명이 한 팀으로 5대5 실시간 대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게이머의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팀 게임이라고 하는 점과 다수의 챔피언들, 그러니까 게이머들이겠죠. 이 전투 장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 최적화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인기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화가 생겼는데, 롤 경기나 인터넷 방송을 보다 보면 미음, 피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죠. 롤에서는 상대방의 공성 미니언, 그러니까 게임의 등장 요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걸 죽이지 못하면 보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음, 피읍이라고 채팅창에 쓰면서 놀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공성 미니언이 마치 이렇게 대포를 쏘는 모양이기 때문에 대포 미니언이라고 불리우고, 여기서 이제 대포만 뺀 거죠. 이 대포를 모포라고 바꾸고, 모포에서 첫자, 자음자인 미음과 피읍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미음, 피읍은 롤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롤은 출시 초기인 2011년도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국제대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롤드컵, 롤챔스라고 이제 불리우게 되는데, 이는 지역별 리그에서 선별된 팀들이 모여서 대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형식이 마치 축구의 월드컵이나 유럽의 UEFA 챔피언스 리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롤 지역 리그는 메이저 리그인 한국은 LCK입니다. 북미, 또 유럽, 중국 리그와 나머지 8개 마이너 리그로 이제 분류가 되고, 각 리그에 배정된 롤드컵 시드권, 출전권이죠. 수에 따라서 롤드컵에 진출하는 팀이 정해집니다. 롤드컵은 롤을 좋아하는 게이머한테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과연 누가 우승팀이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고, 대회 기간 동안 각 팀 및 선수의 활약상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죠. 롤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롤드컵에 진출해서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일 정도입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롤드컵에 대한 관심은 매일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2021년에 열린 롤드컵 결승전의 평균 시청자 수는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최고 동시에 시청자 수는 7,386만 명으로 이는 이전 대비 30% 이상 늘어난 수치죠. 아무튼 매년 개최되는 롤드컵의 규모와 수준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시청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롤드컵이 게임 컨텐츠와 e스포츠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게임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죠. 고착화된 국내 게임 시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서브컬처 장르, 또 엘든 링과 PS5로부터 시작된 국내 콘솔 시장의 저변 확대, 또 출시 후에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블리자드의 IP 파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e스포츠까지 게임을 즐기는 방법도 더욱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로스트 아크의 글로벌 선전은 K게임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게임 시장이 과거의 다른 컨텐츠 시장과 유사하게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현재는 전 세계의 공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로스트 아크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7년 배틀그라운드하고 2022년 로스트 아크의 성공으로 국산 게임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는 있지만, K게임은 무엇이다라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어떤 장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과금 구조로 비난받는 모습에서 벗어나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사랑받는 K게임이 탄생할 수 있을지 2023년에 게임 산업에 커다란 기대를 걸어봅니다.